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로고스 바이블 소프트웨어에서 이 WBT 시리즈를 로고스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물론 웹상으로요. 그래서 저도 WBT 시리즈를 미리 구매를 했었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조금 살펴보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WBT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WBT가 이제 WBC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WBC 주석과 WBT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고스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찾았는데요. 로고스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 WBT 시리즈에 대한 소개 글들이 있습니다. 어떨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저는 WBT가 이제 워드 비블리컬 티올로지일 줄 알았는데, 티올로지가 아니라 themes, 그러니까 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WBT는 본문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열왕기면 열왕기,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에 있는 큼직큼직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그 주제들을 해설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WBT 시리즈가 7권인가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7권을 이제 한 번에 프리펍으로 때 주문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살펴볼까요? 로고스인데요. WBT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7권이 요한복음, 빌립보서, 열왕기상하, 데살로니가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구약은 열왕기상하 딱 한 권이 됐어요. 저도 지금 요한복음 조금 읽어보고 열왕기상하는 이제 금방 후딱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왕기상하를 중심으로 WBT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WBC 주석과 좀 유사한 책 표지를 가지고 있죠. 이제 WBC와 WBT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일단 WBC는 정말 그 주석의 전형을 따르고 있죠. 한 번쯤은 신학교 다니실 때 다 들춰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학문적이고 아카데미컬한 주석입니다. 본문 사역을 하고 본문 비평, 본문의 양식, 구조, 본문 해설까지 뭐 주석이 갖추어야 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주석이 WBC 주석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WBC의 약점이 뭐냐 하면 본문, 그러니까 주해라고 하죠. 본문 서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본문 주석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주석이 끝난 다음에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혹은 그 단락의 신학이 어떤 것인지까지도 나아가면 그러면 훨씬 좋을 텐데, 본문을 설명하고 관찰하고 해설하는데 그치고 있고, 뒤에 뭐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메시지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WBT라는 것은 그 뒷부분의 메시지 부분이 약한 부분을 좀 보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같은 경우라면 열왕기상하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그 주제들을 해설하는, 그래서 좀 더 열왕기상하를 큰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WBT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 왕,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제들이 뽑혀져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제들이 다 이제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들의 주제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열왕기 상하 WBT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저자를 봐야겠죠. 네, 이 저자가 T.R. 홉스라는 저자인데요. WBT의 열왕기 상하를 썼는데 WBC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WBC의 열왕기 하를 쓴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저자가 WBC에서는 열왕기 하를 썼고, 그 다음에 WBT에서는 열왕기 상하 전체를 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WBC가 사실은 좀 오래된 주석입니다. WBC가 1983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WBT를 보시면, 네, 지금 한글은 2024년이지만 여기 보시면 원서는 1989년에 나왔으니까 최소한 35년이나 지난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번역됐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이 WBT의 특징을, 특히 열왕기상하의 특징을 알려면 이 홉스라는 학자가 어떤 라인에 서 있는 학자이고, 또 동시에 이 1989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989년 전에
이 열왕기상하를 보는 관점이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 배경을 좀 알아야 그래야 이 책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WBT보다는 WBC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WBC의 조금 앞부분, 인트로 부분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WBT의 열왕기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BC는 제가 아이패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WBC는 로고스에 제가 없고 어코던스로 가지고 있어서 어코던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띄워놨는데요. 그 순서를 보면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을 좀 보면 이 저자의 특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제목에 더블 리덕션이라고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지금 이 저자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를 소개하면서 지금 더블 리덕션, 그러니까 이중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1983년, 89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비블리오그래피 참고문헌에 보면 크로스만, 디트리히, 그다음에 옙슨, 넬슨, 마틴 노트, 폴진, 스멘트, 예, 당시 아주 중요했던 학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1980년대니까요. 신명기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마틴 노트였죠. 좀 확대해 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틴 노트의 중요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제 마틴 노트는 신명기 역사서, 그러니까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를 단일 저자가 썼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론이 바로 이중 편집설입니다. 그래서 이 홉스는 기본적으로 그런 역사 비평적인 전제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WBC 주석을 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학문적인 것들을 성실하게 이어받고 있는 학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전제를 알고 계셔야 그래야 이 WBC도 이해할 수 있고 WBT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그냥 여기 소개하는 대로 해보면 이제 마틴 노트 이후에 신명기 역사는 이제 독일권과 영미권으로 분위기가 나눠지게 되죠. 아주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은요. 근데 이제 영미권으로 가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여기 나오죠. FM 크로스라는 아주 대단한 성서학자죠. 성서학자가 마틴 노트의 신명기 역사를 이어받으면서 이제 이중 편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영미권 학자들은 이제 소위 말하면 신명기 역사를 설명할 때 블록 모델이라고 해서 신명기부터 쉽게 말하면 신명기부터 열왕기하 22장, 23장 그 요시야 부분이죠. 거기 중간까지가 하나의 편집이 됐고 그 다음에 23장 20 몇 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몇 절 이후부터 이제 포로기 이후에 두 번째 편집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록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이후에 지금 이 저자도 잘 설명하고 있는데 크로스의 제자인 넬슨이 이제 이중 편집을 받아들이면서 이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s 넬슨 포인트 넬슨이 지시하듯이 신명기 역사에 more than one redactional stage,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편집점이 있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중 편집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홉스가 독일 쪽도 지금 소개를 해줘요. 스멘트가 이제 독일의 이제 괴팅엔 학파의 이제 신명기 편집 이론이죠. 스멘트 쪽은 이제 결국 3중 편집으로 가는데 단순히 2중과 3중적인 거를 넘어서 이쪽은 이제 층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멘트 그다음에 이제 디트리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멘트는 이제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신명기 역사 안에 율법을 강조하는 층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디트리히는 이제 예언적인 층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페틱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하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 이야기가 나오다가 예를 들면 갑자기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 다음에 또 엘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예언자들이 삽입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인 편집층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왕들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다양한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에도 보면은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상하 전체에서 예언자들에 대한 전승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독일 계통은 신명기 역사의 3중 편집을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편집이라고 했지만요.
이 크로스 쪽하고는 완전히 이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는 방식이 다른 거죠. 블록 모델이냐 층 모델이냐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홉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책이 8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오래된 이야기들 지금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도 잘 소개되어 있지 않고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 80년대 이야기조차도 특히 이제 구약은 워낙 잘 목회자들에게 잘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소개되어 있지 않고 또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냥 무작정 비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이 신명기 역사, 신명기적 편집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홉스의 주장을 이제 살펴보면 결국 홉스의 주장에서 확실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홉스의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 but in spite of the very positive aspects of the theory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 이론의 매우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홉스는 아마 영미권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멘트 입장을 소개는 해줬지만 그 부분엔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크로스와 넬슨, 그러니까 이중 편집, 블록 모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넬슨이 이중 편집을 이제 주장했지 않습니까? 주장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석, the position adopted in this commentary is different. 그러니까 이 주석에서 취한 입장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중 편집이 어느 정도 영미권의 대세로 자리 잡았었나 봐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예, 오히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The Work of the Deuteronomist 그러니까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까지 이르는 신명기 사가의 작업은 한 명의 저자였다로 가정하면서 주석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틴 노트의 이제 최초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홉스는 신명기 역사 이론을 일단 전제하고 그러니까 최종 편집자가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블록 모델이냐 층 모델이냐까지는 아직은 좀 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열왕기 상하를 주석할 때 신명기와 연결해서 주석하고 해석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홉스, WBT와 WBC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까지 이제 보고 WBC 간단히 뭐 대부분 잘 많이 아시지만 아무데나 본문 찾아 들어가 볼까요? 사실 WBC가 이제 먼저 이렇게 본문을 이제 번역하고 있어요. 예, 번역 사역하면서 이렇게 본문 사역할 때 이런 각주 부분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을 또 자세히 소개합니다. 본문 비평 부분. 요게 이 WBC의 강한 장점이죠. 그러니까 WBC는 아무래도 히브리어를 신약이면 헬라어를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개역 성경부터 출발하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부터 내가 보면서 내가 직접 번역하고 본문의 단어가 좀 어렵네 이런 것들부터 아주 그러니까 시작부터 출발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이라는 게 히브리어 단어가 생각보다 어렵고 문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 WBC는 그런 단어 하나하나를 잘 해설해주고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본문 비평 장치, 그러니까 다양한 사본들을 또 소개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노트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 70인역은 어떻게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0인역에는 멜레크라는 게 빠져 있고 이렇게 본문 비평적인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대원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주석이죠. 그리고 이런 본문 비평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양식, 구조, 배경 그러니까 이제 역사 비평적인 기본적인 틀을 딱 가져가면서 본문 주석의 출발 부분을 잘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절별로 보통 이제 본문 해설을 하죠. 코멘터리부터 이제 1절 뭐 이런 식으로 절별로 본문 해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WBC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어로부터 본문 해설을 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약점이 메시지, 그 다음에 최종 신학이 좀 약하다. 그래서 WBT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WBT 부분을 조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론 부분을 좀 보면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보시면 이제 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이제 시작할 때 보셔요. 현대 비평학계는 열왕기를 신명기 사가적 역사의 일부로 본다. 네, 그러면서 신명기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아까도 봤지만 홉스의 신명기 역사 이해는 아무래도 시대적인 한계, 80년대라는 한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마틴 루트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좀 미리 읽어본 부분을 이제 형광 표시했는데요. 열왕기 기자가 자신이 기록하는 역사에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많이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신명기 3중 편집 이론 스멘트 쪽으로 가보면 그쪽에는 이제 예언적 편집층이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집층을 가정하든 가정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예언자적인 전승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열왕기는 단순히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언자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신명기 사가적 역사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듀트로노미스틱이죠. 듀트로노믹과 듀트로노미스틱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신명기 역사와 관련된 주제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왕들과 토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사실은 이제 결국 열왕기에서 이제 율법 편집층도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과 토라에 대한 부분도 열왕기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명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신명기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결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명기 16장, 18장, 그 다음에 왕과 토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신명기 17장에 또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쫙쫙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신명기 본문과 계속 연결해 줍니다. 이게 이 WBT의 중요한 특징이고 또 신명기적으로 열왕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주제들 왕, 선지자, 선지자적인 관점 역시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를 강조하고 있죠. 또 신명기적이라고 하면 또 중요한 게 언약과 땅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과 땅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막상 이 WBT를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각 주제들에 대해서 해설을 하지만 또 아주 심도 깊은 해설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것들을 조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WBT를 가지고 만약에 설교 준비를 한다면 이렇게 주제, 11개에 있는 주제를 뽑아서 그 주제들에 대한 이제 개론적인 해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죠. 11개 본문들을 각각 제시해주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신명기하고 연결해서 제시해주고 있다 보니까 11기와 신명기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아마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본문 강해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종 평가입니다. WBT는 이제 WBC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근데 이제 11기 상하 안에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선정해서 그 주제들을 해설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고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금방 읽을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11기 상하의 경우에는 신명기와 연결해서 11기 상하를 볼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해 준다. 이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단점이라면 주제를 뽑았지만 그 주제가 또 아주 심도 깊이 있게 간다기보다는 전체를 조망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또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WBT 시리즈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30년 된 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후에 나오는 관점들은 사실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기 상하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공부하는 차원에서 금방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관점을 소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WBT 11기 상하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